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대권 구도는 어떻게 개편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판에 반기문 전 총장이 빠지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수 표심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좀 쏠린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반기문 사무총장이 갑자기 사퇴를 함으로써 보수의 어떤 전체가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대선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화가 올 텐데 그 와중에 지금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그리고 대권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묵묵부답, 그리고 소위 부답, 웃지만 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지금 상당히 뜨고 있고, 새누리당의 후보로서는 황교안 총리가 후보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미 이제 탈당한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양자 간 대결을 해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보수가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 예. 마지막 대선 한 달 전, 2주 전, 대선이 근데 언제 치를지는 모르지만 그때 마지막 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원래 약체 진영에서 써왔던 수법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야당에서 이걸 주로 썼는데 지금은 야당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체인 보수의 후보가 막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과거에 야당이 했던 전법을 이번에는 보수 여당이 쓸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예. 황 권한대행의 급부상이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처럼 워낙 지금 보수 진영은 주자가 없어요. 주자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지사가 뭐 대선 후보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른정당도 보수로 물론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이른바 적통 보수로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네. 이제 그 보수, 이른바 보수라는 그 세력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동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내세울 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의 그 도중 하차가 새누리당으로서 대단히 충격이었죠.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황교안 대행의 대안론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아주 상당히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위까지 올라오고 있고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황교안 이 총리가 반기문 전 총장의 또 전철을 밟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분도 지금 선출직 경험이 없거든요, 황 대행도. 반기문 총장도 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항상 대답이 좀 애매모호했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요즘은 대답을 안 하고 아까 우리 장 교수께서 소위 부답 심자한 그 이태백의 산중 문답에 나온 시를 인용을 했는데 웃으나 대답은 안 하고 웃기만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행은 어쨌든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대선 관리예요. 그리고 이 탄핵 정부를 무난히 잘 연착륙시켜서 다음 정권에 남겨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직접 이 역할을 한다는 거는 황 대행에 관계없이 이건 일단 부적절한 것을 일단 보입니다. 대선을 관리해야 될 분이 선수를 뛰는 거니까. 그럼 황교안 대행이 그만둔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대행이 또 대행을 임명하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황교안 대행이 대권주자로서 손색이 설령 없다 손 치더라도 훌륭하다 하더라도 훌륭하죠. 훌륭한 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출마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황 대행께서. 예.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많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황 대행은 훌륭한 분이긴 합니다만 또 이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장관과 현재 총리라다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출마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는 황 대행이 그런 인식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창렬 예. 교수님 말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그 대통령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정치를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할 수도 있고 도지사 하다 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 하다가 할 수도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하다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적인 질서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사퇴를 해서 또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 전에 하야하기 직전에 장면 총리가 하야를 했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지 못하고 허정 그때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 과도내각 수반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지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차피 보면 이것은 헌법적인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판단과 그리고 지지자들의 여러 같은 그런 요구 이런 것에 더 큰 비중이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 정권의 책임론을 뛰어넘을 만한 어떠한 좀 출마 명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권의 명분은 물론 국무총리를 하면서 예. 박근혜 정권과 책임성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예. 우리의 어떤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100% 책임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각각의 대권이라는 것은 각각의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를 자신이 어떻게 설계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통치,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발표를 하고 보수의 지평을 대개혁해서 새로운 보수적인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 네. 어차피 우리는 이분법적인 지금 구도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고 지역적으로 호남, 충청, 전라 경상도 이렇게 지역 패권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에 편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황대행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두고 각 정당마다 좀 이해관계도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두 다 이제 한 목소리로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각각 어떤 속내가 숨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야당으로서는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황대행이 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이 지금 지지율의 상승이 대단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견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원칙적으로 봐도 야당으로서는 뭐 당연히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황교안 총리는 어쨌든 이 정권과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설령 예.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네. 이 정권의 그 내각을 담당했던 인물로서 또다시 그야말로 미증유의 이러한 사태 속에서 출마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비판하는 게 당연하죠. 예. 물론 대선 전국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속셈이 물론 야당에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당이론적으로 볼 때 야당의 이런 비판은 전 뭐 당연하다고 보고 예쁜 늦둥이라고 그 새누리당의 임명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 이런 표현도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그런 대표가 이야기를 이제 했죠. 이런 얘기를 예. 했죠. 추미애 대표가 했죠. 네네. 예쁜 칭송에 들뜨죠. 근데 예쁜 늦둥이는 임명진 위원장인데 이걸 인용해서 비판한 것 같은데 뭐 제가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수 쪽에서 이제 범보수나 이 보수 쪽에서 너무 일단 주자가 없다 보니까 대선의 승리에만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지지율 높은 후보를 무조건 영입하려 하는 것도 좀 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선 경쟁력의 문제거든요. 막상 주자가 된 다음에 박근혜 정권과의 책임론 같은 것들이 만약 불거지면은 대선 정국에서 중도층을 끌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보수층은 지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와 중도는 특히 이번 선거의 구도는 기존의 여야 대결, 보수 대 진보의 대결보다는 중도 대 진보의 대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황교안 대행이 보수의 이제 그 지지를 바탕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중도 세력에 과연 지지를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하고 있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본선에 가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네. 차라리 보수 진영이 황대행을 뭐 고려하는 것은 뭐 보수 진영의 자유이긴 합니다만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를 잘 갖고서 여기서 충분히 경쟁을 통해 가지고 새누리당과 단일화한다니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보수 진영의 후보를 저는 갖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물론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 지지율이 대단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를 뭐 물색하는 건 당연하다 하더라도
좀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건 완전 보수 세력이 지금 패배한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인 측면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수 진영이 위축돼가지고 무조건 지지율 높은 후보만 잡겠다. 그렇다면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중도 세력의 지지율을 겨냥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와 함께 또 단맞은 병역 면제 등 고질적인 한계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대선 주자로 나선다면은 계속해서 이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그건 이제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샤이 박근혜가 상당히 숨어 있는 그런 여론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10% 12%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탄핵 변수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탄핵이 없다면 황교안 총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권 심판에 같은 프레임으로 갇힐 가능성이 큰데 탄핵 변수가 있고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탄핵이 기각되면 12월에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진영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하게 되고 지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정권 심판의 프레임보다도 오히려 보역 갈등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 누가 후보가 나오든 진영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역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 후보냐 진보 후보냐 탄핵을 지지했냐 탄핵을 반대했냐 이런 걸로 프레임이 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선거의 본질적인 것이 후보자 검증 문제는 상당히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탄핵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기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에서 김무성 등판론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재등판 실현 가능성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하차하기 전에 대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뭐 한때 김무성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예. 그러나 이제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불출마를 결정한 건데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보수 진영이 후보가 없다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있긴 있죠. 지지율이 미약해서 그렇지. 예. 그렇다 해서 다시 불출마를 번복한다는 것은 명분이 일단 약하다. 정치라는 것은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명분이라는 게 단지 외형적인 표면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명분과 이 실리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역시 정치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명분 없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지금 마땅치가 않으니까 다시 번복을 한다. 그때 그러면 왜 불출마 선언했으며 지금 왜 출마 선언하는가? 출마 선언의 명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가 출마 명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겠어요? 예. 전 그래서 지금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바른정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여기 대해서 확답은 내놓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이런 그 입장 표시는 좀 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이 대선 전국이라 해서 지금 특히 이번 대선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예. 대선 시기도 짧은 데다가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도 물론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더라 하더라도 그것도 예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이 대선 전국의 이 불확실성은 더 증대된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다시 김무성 전 대표 등판론이 나오는 거는 우리 너무 한국 정치가 희화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게. 네. 반 전 총장의 중도 하차 이후로 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상호 원내대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김종인을 잡으려는 포석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을 잡을 포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종인 의원은 저는 탈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비례대표고 마지막 지금 탈당해서 대권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직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기존에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총선을 하면서 자신이 여러 가지 기획했던 경제민주화 이것을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안희정 지사가 지금 등장하고 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를 띄우는 이유는 문재인 대선론을 굳히려고 하는 전략적인 어떤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40% 이상
어떤 정당 지지율과 그리고 30% 이상의 후보 지지율을 1위를 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대세론의 함정이고 야권으로 나오면 무조건 된다는 이런 대세론은 지지층을 느슨하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재명, 안희정 똑같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 중에서 안희정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서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게 더 결속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기에 또 역부작용이 있는 것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후보로 계속 완주한다면 예, 야권 분열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야권 분열을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희정 후보가 나와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긴장감 이것을 더해준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뛰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한테 안희정 후보는 천군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페이스메이크고요. 예. 정치가 이번에 도와주면 다음에 내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도와주지 않고 다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패권은 친문 패권이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희정 지사가 이 문재인 전 대표랑 그 대연정 카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 교수께서 아주 정확한 무서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표 측보다는 지금 우상원 원내대표가 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 지금 안희정 지사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결국은 지금 항상 야권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가 무난하게 이기면 무난하게 진다. 본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대세론의 함정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죠. 예.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발언을 해야죠.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올라가는데 안희정 지사를 누르면은 당내 경선이 흥행하지 못할 것이고 너무 불보듯 뻔해지니까. 흥행하지 네. 못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지면 본선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우상원 원내대표와 이 지금 안희정 지사가 다 86그룹들이에요. 586 그룹들. 이제 예. 나이가 50대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세대 교체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확고한 이 터도 좀 잡으려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예. 우상원 원내대표 본인도 나중에 이제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정치인들이니까. 그런 거 하나 있을 거고 김종인 전 대표의 잔류도 약간의 명분이 되는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자꾸 이제 탈당하겠다는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상원 원내대표가 안희정을 띄우면은 이게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이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반드시 문재인 전 대표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안희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김종인 전 대표에게 견제를 계속 날리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겠으나 역시 중요한 본질은 문재인과 경쟁을 시킴으로써 이 당내의 경선을 좀 흥행을 성공하게 함으로써 이 지금 지지자들의 느슨한 마음을 좀 이게 단단히 단속도 하고 이런 전략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상원 네. 대표.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해버리면 이 전략이 별로 효과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저희가 느껴요. 뭐 하는 건 다 해석이고 뭐 분석이니까요. 해석입니다. 예, 예. 이해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또 다른 이제 야당 내 대항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도 조금씩 지금 뭐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 두 사람의 주도권 경쟁이 지금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탄핵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탄핵이요. 탄핵을 당함으로써 보수는 다음에 대통령도 내지 말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보수에서 후보를 안 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주자들은 야권이 무조건 된다. 그래서 과거에 87년 대선에도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36%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3김이 다 나왔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이 나와서 야권을 3분지로 분열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된 전례가 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권이 저는 지형이 60%로 넓어졌다고 봅니다. 60% 넓어진 이 지형이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두 후보가 끝까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면 나중에 호남의 진검, 호남 세력을 대표하는 주자가 누구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을 지금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호남에서는 안철수를 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국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과의 어떤 견제라든가 새누리당 후보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야권이 분열되면 오히려 35%, 38% 정도의 여권 후보 현재 새누리라든가 보수 후보한테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선거 패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마지막에까지 나는 끝까지 가겠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야권 지지자층에서는 왜 권력욕에 둘 다 강하냐, 왜 양보하지 못하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또 정청래 전 의원은 이재명에 밀리다 이제는 안희정에 밀린다. 또 호남도 싸늘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반등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역시 뭐 제3지대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제3지대가 지금 김정인 전 대표도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네. 최근에 정운찬 전 총리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났었고 네. 손학규 전 대표와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3지대에서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 대표는 아직은 뭐 저기 민주당에 있긴 있습니다만 네. 김종인, 정운찬 이런 어떤 제3지대 뭔가 새로운 동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변수를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바른정당과 이 새누리당이 어쨌든 뭐 단일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수 쪽에 후보가 하나 있다라고 보고 문재인 전 대표는 상수라고 생각한다면 네. 안철수 대표가 무조건 출마한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답보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경쟁을 뚫고 나오는 후보가 아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손학규나 안철수나 정운찬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명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김종인 대표도 변수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여기서 어떤 그 동력을 얻고 호남에서 지지를 얻는다면은 3자 구도에서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데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또 제3지대가 의외로 유권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면은 예. 설령 출마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진보라고 인식이 됩니다만 중도 보수 쪽 인식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표가 또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안철수 전 대표로 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아무튼 제3지대에서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은 당장 반등하기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제3지대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특검 관련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이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청와대 반대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물론 다시 또 구속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특검의 일부 후퇴 같은 이런 행보를 두고 향후에 이제 대통령 대면 조사나 이런 특검 수사에 차질이 일지 않을까라는 좀 부정적인 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의 전략이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제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을 피해자라고 적시해서 청와대에 반발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청와대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서 시원하게 특검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고는 싶겠지만 청와대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거지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지금 현재도 탄핵 심판 중이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권한만 정지된 것이지 그러면 형사상 불소추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건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검의 이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애초에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네. 물론 그러면 뭐 여론적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이제 강해지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에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를 개방해서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헌재에서 재판하는 탄핵 사유 이외의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염려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오픈을 했다고 했을 때도 형사소송법 자체를 청와대가 위반한다는 그런 역으로 그런 법률 위반의 어떤 시비에 휘발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것에 다시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다만 대면 조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어제 그런 특검의 그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대면 조사에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헌법 조항이잖아요. 근데 탄핵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소를 예.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조차도 뭐 확설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수설이거든요. 예. 그다음 피의자라는 것은 수사에 필요한 것이 기소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의자도 예. 기소할 수도 있고 불기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게 다 적시돼 있어요. 그럼 법원이 이런 것도 인정했기 때문에 발부를 한 거거든요. 네. 특검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법률 지나치게 비약한 거라면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겠죠. 압수수색 영장을.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이러한 것들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예. 부분은 지금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그 이유는 이른바 이제 그 불승인 사유의 이유는 뭐냐면은 국가 보안에 네. 대단한 위해가 가해진다라는 것이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형사소송법 조항이잖아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을 때는 관계없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몇 군데만 얘기했어요. 물론 몇 군데가 이제 청와대의 인식은 굉장히 많죠.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이 몇 군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전체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지금 대통령에게 지금 그 혐의, 어떤 그 의혹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과연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것인가? 이건 법률상으로 상당히 논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 청와대가 무조건 이게 거부할 건 아니지 않는가. 결국 이제 판단은 현재 대통령의 업무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 총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특검이 요청을 했어요. 공문을 근데 보냈죠. 예. 전반적인 우리 정황으로 볼 때 황 총리가 황 대행이 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돼서 그렇죠. 네. 결국은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걸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지난번 검찰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촛불 집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14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뭐 한 주 쉬고 다시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전망도 되는 만큼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다시 촛불 집회가 좀 불을 지필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애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심판하자는 그런 이제 탄핵과 관련된 촛불 민심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예. 물론 한쪽에서는 촛불이고 지금 한쪽에서는 태극기 시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보역 갈등에 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탄핵 헌재에서 이것을 기각이냐 인용이냐 가부간의 결정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이 될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점점 이것이 가까워올수록 보역 갈등 구도는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혹시 이것이 보역 갈등이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지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법에 의해서 이것이 잘 됐고 잘못된 것을 판단을 하는 그런 국가기구를 우리가 뒀기 때문에 물론 촛불 시위나 태극기 물결이나 똑같은 이제 시위인데 이것은 국가가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사법부의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예, 탄핵을 반대하자면서 뭐 투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이런 집회가 평화 집회에서 조금 충돌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13번째 집회가 이어졌고 이제 지난주 쉬고 오늘 하는 거잖아요. 예. 한 번도 충돌 없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충돌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런 분들 대단히 안타깝죠. 자기 몸까지 던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대단히 안타까운데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이 말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1월 1일 날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도 했었고 예. 지난 25일 날 또 그 특정 인터뷰를 했잖아요. 매체와. 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뭡니까 미얀마 대사도 최순실이가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문화체육부 계통, 이 문화예술계 이외에는 전혀 최순실에게 추천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대통령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촛불 집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까. 지난주에 쉬었으니까 그 설날 때문에 오늘 촛불에서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전히 박근혜 뭐 아까도 화면에 보니까 박근혜 즉각퇴진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보역 같은 경우는 걱정이 주셨는데 걱정이죠. 이 보수와 진보의 이 대결 구도가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무엇이 진실이냐의 문제고 무엇이 정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양쪽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냉정하게 탄핵을 우리가 주시하고 그리고 사실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예. 세상 뭐 아무리 균형도 균형입니다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근데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이거는 탄핵이 무효다, 뭐 특검 해체라 이런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